21세기 흐름만 알아도 세계 경제의 판도를 읽을 수 있다. 자, 오늘 읽어볼 책은 최소한의 경제 토픽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소한의 경제 토픽. 자, 일단 역사 관련된 내용인데 경제 역사죠. 근데 홍춘욱 대표님이 역사를 전공하셨죠? 예, 학부 역사과 나왔고요. 이제 대학원 가서 이제 경제과로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아무래도 역사와 그래서 경제를 접목한 이런 책, 이런 이야기에 가장 특화되어 있으신. 예, 또 박사는 또 재무, 파이낸스 박사를 해서 전공을 3번이나 금융까지. 바꾼 역사, 경제, 경제사. 금융. 예, 그렇게 다 전공이 이게 한번 올라갈 때마다 다 바꾼 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볼 때도 경제와 금융의 관점으로 보시게 되고 경제와 금융을 볼 때도 또 역사의 관점으로 또 보게 되고요. 네. 맥락을 모르면 예. 사실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책의 카피가 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만 보는데 네네네. 부자들은 역사를 본다라는 게 이 책의 카피예요. 그래서 뭐 부자라서 역사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맥락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이 나라는 우리한테 지금 왜 이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최신의 경제사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 전에 썼던 돈의 역사 시리즈들은 네네네. 이제 자본주의 경제, 특히 17세기 이후에 세계 경제에 변화를 준 중요한 사건들을 다룬 책들을 많이 다뤘다면 이제 이 책은 21세기 경제사, 특히 2016년 이후에 한 8년간에 걸친 세계 경제 빅 이슈들 뒤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를 다룬 책입니다. 2016년 이후에 특히 더 주목하신 거네요. 그때가 저는 진정한 의미의 이제 21세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2016년 이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좀 특이점이 있었을까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네. 이제 1940년대부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20세기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 한 2016년 정도까지의 거의 한 80년, 70년 정도의 역사가 저는 진정한 의미의 20세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20세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예. 첫 번째가 뭐냐면 평화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많이 노력하자. 냉전은 있었지만 전면전에 잘 이루지 않을 네. 그러니까 내전들은 많았는데 냉전 속에서도 전면전은 드물었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히 또 그 과정에서 1990년 이라크 걸프 전쟁 이후에 미국의 슈퍼파워가 정립되는 가운데 미국의 우산, 미국의 보호 속에 세계 경제의 평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개방, 그리고 자국 시장을 다른 나라에게 흔쾌히 열어준 미국의 존재. 그런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면서부터 그 좋았던 시기는 끝났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사건들이 몇 개 벌어졌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2002, 그리고 2016년에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 세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예전처럼 세계인의 상당수, 시장 경제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수 사람들이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하던 공통분모가 이제 다 소멸되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시장은 개방하는 게 좋고 정부는 되도록이면 시장에 많이 개입하지 않는 게 좋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던 여러 가지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도 좋고요. 네. 신자유주의라는 말도 뭐, 그러니까 그게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뭐 저는 40년대부터 계속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회 현상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시대의 종언, 큰 시대의 종언을 막을 이제 알린 사건이 2016년에서 10년 사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를 딱 찍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문에도 쓰셨습니다만 과거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셋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뭐 평화의 시기는 그 뒤에 우크라이나 전쟁, 네, 터졌고. 대규모 전면전이 유럽에서 펼쳐졌고요. 그리고 미국이 또 세계의 평화, 안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 줄 줄 알았는데 시리아 철군,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다 있었고, 그리고 자기 시장을 개방해서 시장의 파이를 이렇게 크게 확대하는데 열정적이었던 미국은 사라지고 이제 관세를 계속 올리고, 특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관세 인하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과거랑 이제 세상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다면 어려울 거고, 실제로 지난 8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16년 브렉시트, 18년 미중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 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올해 다시 미국 대선. 거의 2년 주기로 정말 큰 사건이 펑펑 터지는. 예측할 수 없는 큰 사건들. 예, 그래서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불렸던 아. 대안정기는 이제 과거의 역사가 된 거고, 이제는 격동의 시대. 그린스펀 전 의장이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 쓴 책의 제목인데, 네. 그 좀 너무 빨리 쓰신 것 같고, 지금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격동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격동, 혼돈의 시대. 그렇습니다. 달라진 세계를 이해하는 21세기 경제사 수업, 최소한의 경제 토픽, 이 책을 이제 우리가 열어볼 텐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씩 나눠볼게요, 이야기를. 첫 번째, 돌아온 트럼프 열풍입니다. 물론 이제 이 책 나온 다음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를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올라온 게 민주당 내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랑 미국에서 느끼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아직도 우세하다고 보는 쪽이어서 왜 그러냐면 오바마 때 있었던 일을 하나 떠올리면 예. 오바마 대통령이 그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 마지막 선거 여론조사에서 보면 항상 원사이드하게 이기는데 개표를 해보면 큰 차이가 아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선거인단들이 꽤 뺏겼죠. 아. 예, 그걸 이제 뒤진 책이 바로 우리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책이 있는데,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숨어있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전체 선거에서 한 3% 정도가 눈에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각 주마다 주된 검색어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 흑인을 경멸적으로 검색하는 용어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잘 안 쓰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용어들을 많이 쓰는 주일수록 조사와 실제 투표율의 차이가 컸대요. 아, 여론조사랑 실제 투표랑. 그러니까 구글의 이제 데이터 경제학자가 측정한 거니까 구글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 검색에서 얼마나 경멸적인 용어, 인종차별적 용어를 많이 쓰는 주에 따라 그 주는 선거 결과가 거의 5%도 차이 나는 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제 히든 레이시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숨겨진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지금도 뭐 그때에 비해서 한 8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과연 해리스 부통령이 혼혈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안이라고 좋아하지만 또 미국 내에서는 흑인으로 범주가 될 겁니다, 아마. 자, 아무튼 이런 유색 인종들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존재하고, 두 번째가 2016년 선거나 2020년 선거 모두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조사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심지어 2020년에조차도 그 직전 지지율 조사보다 1, 2% 정도 더 높았죠. 그래서 선거 전에 여론조사는 거의 원사이드한 바이든의 승리로 나왔지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선거를 뺏겼다, 승리를 뺏겼다고 외칠 정도의 박빙 선거로 끝났어요. 네. 자, 이 두 개를 합치면 최소 3에서 최대 5% 정도의 플러스 알파가 트럼프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누구에게서 이 표를 받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 바로 미국의 중년 백인 저학력 남성이거든요. 네. 요 세 가지 계층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20세기 세계 경제에서 최대의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승자였다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이 뺏기고, 더 나가서 국경을 넘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외부의 이민으로 인해서 또 그 갈등도 굉장히 심해지는 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더 하나 하자면 정보통신 혁명이든 AI 혁명이든 전부 다 그걸 주도하고 있는 데들이 어디냐 생각하면 테크 기업들이죠. 네. 근데 테크 기업 입사를 하려면 학벌이 좋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뭔가 영어도 잘해야 될 거고 다른 나라 말도 잘하면 좋고, 제 말의 이제 요지가 뭐냐면 고학력자들에게 되게 유리한 경제 환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학력이면서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던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를 받았던 중년 백인 남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패배자로 만든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그 패배자로 만든 세상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지금 세상이 망해가는 망조 같은 게 이민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번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의 인구 증가 트렌드에 비해 현재 노동력이 약 250만 명 더 많다라는 표를 보여줬죠. 그럼 그 사람들 누구냐? 출산율 계속 저하되고 있고 별일 없는데 갑자기 노동력이 늘었다. 이민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경기 좋다 그러지만 사실 임금 상승률 별로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굉장히 괴롭고 힘든데, 이때 갑자기 트럼프가 딱 나타나서 2016년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당신의 탓이 아니라 저 중국과 이민자들 때문이고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갑자기 이제 저 멀리서 찾아온 초인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해주는 일종의 메시아 구조라고 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네. 이 스토리텔링은 8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지금 유효해 보이잖아요. 특히 그 공화당은 완전히 트럼프주의로 그냥 물들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부 경선에서 보면 거의 9대1 승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이 트럼프를 극렬하게 지지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뭔가 원심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세상이 와버린 거고,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세상이 벌벌벌벌 떠는 이런 세상이 이제 와버린 거죠. 그래서 2016년을 이런 새로운 세상 변화의 전환점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최근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대폭락 사태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예, 바로 7월 17일 날 공개됐던 비즈니스 위크,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잡지입니다. 네. 이 비즈니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하는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모두 빼앗아갔고 그들은 대단히 부유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험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런 보험을 제공하는 걸까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직설적인 화법 뒤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돈이 부족해. 그렇죠. 돈을 달라고 그래요. 돈 내라. 돈 내라라는 거지만, 이 말을 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 이전에 에치슨 라인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네. 저기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대만이랑 남한은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는 오판을 했던 스탈린과 그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지원으로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 스탈린 기밀 문서에 다 나옵니다만, 오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그때부터 반도체 주식이 그렇게 조정을 받은 게 그냥 꼭 정말 워런 버핏이 애플을 팔았기 때문일까? 라고 하기보다는, 와, 차기 대통령으로 되게 유력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대만의 TSMC가 공장이 예를 들어 미사일 한 방 떨어지는 순간 전 세계 IT 산업의 생산이 전면 중단이 된다라는 걸, 세계의 반도체 산업과 테크 산업은 모두 얽혀 있다라는 그렇죠. 걸 다 그 사람 막 아는데. 모르는구나, 또는 알고 있더라도 애써 무시하는구나, 그건 또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을 한 번 더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이민 반중국만 외치지, 사실 세상사에 대해서, 특히 경제가 얼마나 복잡한 구조물인가에 대해서 아무 이해가 없는 사람이구나, 또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인터뷰에서 한다라는 자체가 조심성이 없구나. 자, 이거가 이제 그런 조심성 없고 우연 또는 불운 이런 게 겹쳐서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이 트럼프의 어떤 등장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사건 키워드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관세를 많이 높인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 위험성을 많이 열어둔다라는 것 자체가 또 언제 어떻게까지 파생될지 모르는 그 더 큰 위험으로 전이 될 수 있다. 요게 또 더 큰 위험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반중이라며. 근데 왜 반대만을 또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갖다가 자기가 동원을 하고 싶다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지렛대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지렛대 중에 하나가 대만일 텐데, 왜 그런 중요한 지렛대를 돈 안 냈다라고 저렇게 이제 평가를 바로 해버리는. 뭐든지 청구서로. 예,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를 리차잉도가 안 산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건데 왜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냐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권위, 카리스마, 자신의 어떤 그 뭐랄까 지도력 이런 걸 보여주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니까 그걸 포함을 위해서는 좀 희생은 언제든지 감수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와, 이걸 전형적인 저희들이 이제 파퓰리스트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파퓰리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가 하는 걸 전부 다 반대로 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자신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철학이나 안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열어보면 별게 없거든요. 그냥 반중국 반이민만 하면 모든 건 좋아져 라는 거지, 경제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거의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대선 후보이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감추어진 인종차별주의자와 샤이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가? 과연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환경에서 그냥 대세 상승이다, 이건 무조건 믿고 간다, 이런 게 가능한 환경인가 이제. 그래서 제가 격동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게요. 이제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대만에 미국의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곳들이 많이 있는 거고. 또 더 나가서 중국을 견제해 나가고 중국을 고립시켜 나갈 때 그렇죠. 불침 항모잖아요. 또 중국이 이제 대만을 통해서 남중국해로 더 뻗어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지리적으로도 이제 또 중요한 위치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트럼프는 우리가 뭐하러 대만을 지켜줘야 하느냐,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하면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좋은 신호를 주는 우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그 이후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중국 쪽에다 관세를 더 많이 높일 테고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지장을 받을 테고요. 어떻게 좀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일기를 겪어보긴 했습니다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이제 네. 적성국에 대해서 물건을 주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그러니까 1차 보이콧이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의 수입을 금지하는 게 첫 번째 보이콧이라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그 나라에 부품을 수출하는 것조차 막는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고 이게 이제 진짜 무서운 건데 아직 그까지는 안 갔죠. 그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중국에 수출해서 그래도 먹고 사는 중인데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다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큰데 일단 그의 말을 몇 가지 종합해보자라면 대중국 관세를 심지어 6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에 약간 유사한 형태인데 원산지 규정을 되게 엄격하게 그러니까 택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 기차 타고 이제 베트남에서 조립해서 수출되는 박스만 베트남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된다라면 결국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은 앞으로도 계속 준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 이거는 파몰라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건 달라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을 때리는 순간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비슷한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반중 노선을 제기를 하는 순간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만 해도 미국 사람 절반이 중국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 했던 조사, 2024년 조사를 보니까 전체 한 13% 정도만 중국 좋아요. 나머지는 관심이 없거나 싫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싫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었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이제 비우호 관계라는 게 80% 이상. 자, 이 정도가 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표가 나오는 곳에 갑니다. 네, 중국인을 때리면 표가 나온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파몰라가 되든 도널드 트럼프가 되든 그건 상관없는 일이죠. 그냥 정도와 방식의 차이일 뿐. 정도와 방식의 차이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처럼 이제 IRA 법안 이런 거 만들어서 중국에서 이탈해서 미국으로 오면 돈 줄게.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처럼 관세 다 때려. 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거는 저는 바뀌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꿈은 버리는 게 좋다. 특히 지난번 낸시 펠로시가 그 하원 의장이었죠. 그분이 그 대만 방문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대만에 대해서 우리는 핵심 이익을 가지고 있고 대만을 지키겠다고 외쳤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보는 것은 민주당 쪽은 이제 대놓고 대만을 지지해주는 쪽이었고 미국의 공화당도 이제 세 가지 파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세 가지 파벌 중에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강력한 고립주의자들 정도를 제외하고는 결국 중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잠재 적국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트럼프를 가장 적극 지지하는 층이니까. 그래서 대만에 대한 침공 이런 리스크들은 분명히 좀 이렇게 이야기는 그렇게 했지만 적을 거라고 보지만 아무튼 이 리스크들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중국에 있는 공급 사슬망 우리의 공장들을 빨리 이전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정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련을 중국에 두지 말자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두 번째는 더 나가서 IRA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미국 가는 거는 대세다 이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테일러 공장,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70억 불에 2만 명 고용하잖아요. 네. 그 2만 개 일자리가 연봉 1억 3천짜리 일자리가 2만 개 간 거잖아요. 그게 만약 우리나라에 생겼다면 그 주변에 보통 5배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하나의 좋은 일자리 옆에 곱하기 5가 생기고 왜냐하면 가족들이 또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그 어마어마한 일자리들 그러니까 10만 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가 미국으로 바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하나로 수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공장들은 한국으로 하지만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보조금 받으러 가야 되는 공장들 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한때 좋아했었어요. 저도. 아니, 뭐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였죠.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관광도 마찬가지고. 예, 저 특히 예. 2016년에는 책도 썼어요. 그 후광통, 성광통 책도 쓰고. 예,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예, 방법.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막 외치던 사람이 불과 7, 8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걸 보면 중국이 너무나 그 사이에 많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특히 2018년 시진핑 주석의 이제 3년임이 사실상 결정된 그때부터 중국이 너무나 이제 다른 나라들과 친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길을 떠나서 뭐랄까요? 이제 전랑외교? 한 사람의 중국 사람이 외부에서 해를 당하면 우리가 그걸 해결해 주러 가겠다. 중국판 남보 정책들을 펼치게 되면서부터 이런 일들을 또 촉진시킨 것도 있는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는 정세, 또 우리가 또 그걸 같이 읽고 따라가고 또 바뀌어야 하는 걸 테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문에도 과거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즘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두 개의 전쟁입니다. 두 개의 전쟁.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가 벌써 2년 반이 넘었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전쟁 초반부터 22년, 23년 내내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내려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이 전 세계가 2년 반 동안 어찌 보면 참 적응을 했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미국의 힘인데요. 예, 미국산 셰일 오일과 천연가스가 세계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거죠. 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음모론자들은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자기네 분들까지 천연가스나 그 셰일 오일 팔기 위해서 특히 유럽의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판로를 찾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저는 실제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세계 경제가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변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미국의 에너지 독립. 하루에 1,300만 배럴 이상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최대 산유국이죠, 미국이.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랑 러시아를 제친 지 오래됐고요. 근데 이제 이 생산량이 얼마냐 하면 1년 하루에 전 세계가 쓰는 그 석유 사용량이 1억 배럴 정도 되니까 혼자 13에서 14% 정도를 생산하고 특히 미국이 또 세계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발전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실제로 요새 텍사스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생산 능력을 넘어섰어요. 그 넓은 땅에 나가. 예,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독립 강국이 돼 있는 미국 입장에서 이 전쟁을 레버리지 삼아서 유도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막으려고 그랬습니까? 네, 그런 거 경고도 해주고 예, 그런 걸 본다면 뭐 전쟁을 유도한 건 아니지만 가장 혜택을 본 나라는 결국 미국이 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에너지 자립을 통해 심지어 에너지 수출국이 된 게 이제 또 다른 전쟁을 유발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중동 지역의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죠.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지 않게 되는. 그 예전처럼 중동 지역의 그 원유에 대해서 좀 의존도가 심했다라고 하면 진작에 개입을 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또 그 상황이 아니고 뭐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방문해서 이제 이스라엘 총리 방문해가지고 전쟁 확전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경고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효과는 없고요. 별로 효과는 없죠. 이제 그거는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에너지 독립이 이렇게까지 확정된 앞으로도 더 강화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석유라는 자원이 그렇게 정말 생명선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거죠. 관심을 갖지 않게 된 상황에서 중동의 여러 가지 분쟁들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인종 정치 구조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초정통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계신데요. 이제 이분들이 하렛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종파들 중에서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출산율 6.6명. 출산율 6.6명.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여성 50%, 남성 20%. 예, 뭘 뜻할까요? 예, 평생 남성들은 일을 하지 않고 종교학교를 다닙니다. 토라라고 불리는 이제 유대인의 경전을 공부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쪽수가 많습니다.
15%에서 20%이고 네. 2030년대에는 30%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산율이 6.6명이니까.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평균적인 교육 연하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할 정도로 교육을 안 받습니다. 전부 종교학교만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셈과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종교학교를 다닙니다. 외국어 공부 이런 거 안 하고요. IT 관련돼서 쓸 줄도 모르고 심지어 휴대폰도 안 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정치 집단으로 행동함으로써 살아갑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다당제 국가인데요. 리쿠르당과 사회당, 노동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노동당이 양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이 바로 하레디 세력이 20석 정도를 차지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대변하는 정당, 양대 정당이 있는데 거기다 모두 표를 몰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0석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전체 비례대표로 모든 국회의원을 뽑는 네. 것에서 20석 이상을 하레디가 차지하니까 40석 정도의 득표밖에 못 올리는 양대 정당은 하레디를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집권 정당이 됩니다. 연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네타냐후가 그렇게 장기 집권하고 있는 겁니다. 네타냐후가 이끄는 연정이 이 바로 하레디 정당과 함께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레디가 좀 극우라고. 그런데 이제 이 하레디 정당의 특성이 바로 뭐냐면 일단 그 리쿠르당과의 연정을 통해서 네타냐후와의 연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확보하려는 게 군 징집 면제입니다. 군 징집 면제. 예, 여성 24개월, 남성 30개월 군대를 가는데 네. 일단 하레디 여성들은 젊은 시기 평생을 거의 출산 중이시니까 일단 여성들은 징집이 안 되고 남성들은 전부 종교학교를 다니는데 이 연정에서 계속 위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법을 만들어서 종교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성은 징집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규정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야, 하레디만을 위한 특혜?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종교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천 명 수준이어서 사실 이걸 안 했던 건데 15%에서 20%에 이르는 거대 인구 집단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도 징집해야 된다라는 게 여론입니다만 강력한 시위를 통해 저항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연정에서 계속 지금 위헌 판결을 받는데도 이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번째가 초정통파시잖아요. 네. 그리고 평생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종교 공부하시니까. 예.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통곡의 벽이 있는 성전산이라는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3대 성지고 특히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네.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또 이제 방문하셔서 모든 다른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민족들의 성지에 가서 쫓아내겠다. 이거 우리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내뱉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냐면 종교정당의 지도자이면서 또 종교장관입니다. 왜냐하면 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온 게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어떤 가혹한 분리 장벽들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죄다 지금 이 연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말로는 주변의 나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힘을 키우고 우리가 더 많은 땅을 가져야 되고 여기 있는 이민족들, 이종교, 이교도들은 쫓아내야 돼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군대 안 가는. 완전 모순적인 상황.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큘라라고 불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세큘라. 그게 세속적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세큘라 분들이 언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살기 싫다. 왜 우리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 인텔의 그 R&D 센터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 세큘라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주에 대해서 그리고 내로남불 나는 여기 태어났다는 이유로 30개월씩 군대 복무를 하고 총탄이 빗발지는 전쟁터에서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들은 뭐냐 이런 분노들이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내부에 이제 분열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고 또 이 하레디 주도하에 이제 극단적인 종교 정책들 또는 분리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유태인들은 아슈케나지라고 부르는 이제 폴란드계 유태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세큘라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태도만 보면 하레디와 세큘라라는 양대 축이 있고 네. 또 지역적 유태인들의 구분을 이야기하면 바로 유럽 출신들의 유태인들이 아슈케나지.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그 고 아슈케나지도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영화요? 그분들이 전부 예. 다 아슈케나지가
폴란드계 유태인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밖에 이제 다른 유태인들이 또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 대부분이 아슈케나즈입니다. 근데 이 아슈케나즈 입장에서는 지금 하레디가 주도하고 있는 네타냐후 주도의 현재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유대인이라지만 저걸 지지해야 되나?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최근에 벌어진 반유대인 시위 또는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해서 예전처럼 쉽게 눌러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게, 아하. 미국 내에서도 유태인들의 파워가 여전하지만 특히 금융 및 문화계에서의 지배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옛날에 비해서 반이스라엘 분위기가 이렇게 훨씬 더 커지는가? 세상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유태인은 정말 똘똘 뭉친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면 해외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귀국을 한다. 이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네타냐후 이것도 아들은 옛날 지금 얘기. 예. 그 플로리다의 외국에 올랜도에서 유튜버 생활을 즐겁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군징집을 계속 피하고 있고요. 피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유태인 이스라엘도 또 과거랑 또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다라는 걸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두 가지가 다 겹쳐져서 생긴 문제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옛날 같았으면 미국은 이스라엘 공격 당했다 그러면 벌써 지중해 함대 보내고 네. 그 주변에 무기 엄청나게 어떤 주고 놈이야? 그러면서 내가 때려줄게 막 이렇게 나섰을 했을 텐데 전쟁하지 마. 두들겨 맞았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두들겨 맞았는데도 전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왔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 두 가지의 전쟁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전 세계를 보호해주던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어떤 우산, 절대적인 평화 수호,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평화를 수호하긴 했지만 아무튼 네네네. 평화를 수호하는 척이라도 했던 존재가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힘의 불균형 또는 힘의 공백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게 이제 러시아와 이란의 존재들인 거고, 더 나가서 또 내부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결의, 하나의 종교 뭐 이런 걸로 생각하던 세상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진, 바로 미국에서 벌어진 이제 반이민이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반이교도 또는 반이슬람 뭐 또는 반이민도 여기 포함되겠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네. 결국은 세계 전쟁, 세계에서 전쟁이 빈발한 세상이 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국가 내에서 의미가. 인종 차별과 인종 전쟁, 민족 전쟁들이 부각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지금 프랑스, 영국, 독일로 대표되는 서유럽 세 나라가 지금 특히 영국이 겪었던 인종 폭동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영국이 맞나 싶은 참혹한 모습들이 나오는 게 결국 이 흐름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교, 정치 집단, 거기에 또 이해관계까지. 그렇습니다. 좀 밝은 내용 없습니까? 다음 키워드 한번 열어볼게요. 떠오르는 나라. 예. 떠오르는 나라면은 우리나라면 좋겠는데. 우리도 떠오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원래 우리끼리는 한국에 대해서 좀 평가가 박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야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냥 희망을 좀 가지자라는 정도로 이야기했지 사실 우리가 떠오르는 나라는 아니고 예. 지금 떠오르는 나라는 일본과 인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 인도는 뭐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나라니까 또 인구도 많이 늘고 있고 세계 최대 인구 국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본의 떠오르는 면을 보셨어요? 30년 만에 이제 디플레가 끝났다라는 건 예. 굉장한 의미를 지니지 않나. 더 이상 침체하진 않는다. 그리고 우리보다 고령화가 한 20년 빨랐는데 예. 거기는 이제 1947년생이 베이비붐의 핵심이고 예. 한국은 58년 개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고령화 속도가 한 20년 가까이 빠른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령화 속에서 경제가 이제 성장 궤도로 돌아서 이번에 2분기 성장률도 되게 잘 나왔고요. 네. 잘 돌아가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뭐냐면 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보는 거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 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아베노믹스고요. 돈을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풀면서 엔화 약세를 만들어주니까 전 세계 부자들이 일본에 집 사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사실 세계 3대 도시 그러면 일본, 런던, 그리고 뉴욕 이 세 도시 중에 한 군데는 도쿄. 네. 동경 정도는 네. 세계의 부자들이 좀 집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특히 동경만이 보이는 임해 부도심 이런 도시에 가서 주상복합 아파트, 특히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타워 맨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클러스터이기도 하고요. 생산의 중심지,
혁신의 중심지가 동경 요코하마 클러스터죠. 이 동경 요코하마 클러스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좋은 직장들도 많은데다가 그동안 집값이 이제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런 무제한적인 통화 공급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게 첫 번째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고이즈미 정부 때 컴팩트 시티에 대한 이제 촉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2005년, 4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신도시 건설을 중단해요. 우리랑 지금 좀 다르죠? 네, 벌써 우리 이제 20년이 지금 흘렀는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연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더 나가서 지방에 만들어져 있는 또는 동경에서도 다마 신도시를 비롯해서 동경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천안 거리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의 거리에까지 너무 먼 곳에 과연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또 없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못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식량 사막 현상을 겪게 되는 도시들이 속속 출현합니다. 식량 사막이라는 이제 걸어서 주변에 있는 도시나 마트에 배달을 부탁할 때 또는 자기가 사오고 싶어도 사올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을 식량 사막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지역이 이제 속속 출현한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고이즈미 정부가 수도권 이외에 다른 곳에 만들던 신도시 정책을 전면 폐기합니다. 그것과 함께 도심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용적률 제한들, 규제들을 완화해주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제 동경역 남쪽 출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가 당연히 도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인구 감소 속에서 폐교 위기를 겪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초등학교 부지를 거대한 타워 맨션으로 올리는데 1층에서 4층을 초등학교로 넣습니다. 맨션에 그러니까 거대한 맨션이 올라가는데요. 주상복합이 아니라 거대한 맨션을 이제 위에 올리는데 네. 1층에서 4층을 초등학교를 놨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그래서 그 안에 큰 운동장, 왜냐하면 터가 워낙 넓으니까 실내 체육관을 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학생들 다 다닐 수 있게. 4층이니까 엄청나게 공간이 넓죠. 그리고 이제 그 위를 아파트도 있고요. 백화점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백화점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보고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생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지방의 곳곳에서 분산돼서 이렇게 고독사 하시는 분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거점 도시 위주로 그리고 노후화됐던 그 도심의 구도심을 재생시켜주는. 그래서 아다부자이 힐스라든가 니폰기 힐스라든가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동경역 남쪽의 출구에 있는 거대한 주복 아파트들을 건설하는 과정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2016년만 하더라도 동경의 신축 맨션 27평입니다. 신축 맨션 분양가가 우리 돈 5억을 안 했는데 지금 작년에 1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8년 만에 2배가. 여기도 이제 도심지 중심으로. 그렇게 되니까 디플레이션의 최대 문제가 뭐였냐면 대출해 준 게 부실화돼서 은행 망하는 거였잖아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 해결된 거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 주택들이 재생이 이루어지니까 거래도 안 되던 그런 단독주택들이 이제 조금씩 거래가 되고 유동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돈이 도는 거죠. 네. 경제에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인플레 걱정을 하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했다가 아따 뜨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캔슬은 됐지만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쑥 거둬들였지만 적어도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일 정도로 경제가 좋아졌다. 그래서 떠오르는 나라가 다시 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를 지난 다음에야 이렇게 됐다는 게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그 무능력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래도 2005년 이후부터 이제 고이즈미 행정부 그리고 아베 행정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잃어버린 30년을 뒤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저출산 고령화도 그렇고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따라갈 게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서 빨리 좀 캐치하고 달리 갈 건 달리 가자. 우리가 좀 체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 정부의 신규 택지 개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인 거죠. 과연 외곽으로 계속 나가는 게 맞는 일인가?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우리가 넷제로든 R200이든 다 좋습니다. 아무튼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세계적인 저는 물론 방향이니까. 트럼프가 되면 뭐 달라지겠습니다만 대세잖아요. 그렇다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 예능 채널에서 차를 몰고 갑니다. 끝없이 이어진 외길을 따라 끝없이 전신주가 이어져 있고 나 홀로 산간 마을에 혼자 갔는데 거기 수도가 잘 나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와 저 마을 멋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저 마을에 계시는 분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 텐데 저 인프라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저기 한 분에게 투입되고 있는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과 거기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화목난로를 떼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 탄소 발자국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난 하늘과 땅 차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 소멸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우리도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면 혁신도시 건설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택지 개발을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심지어 그린벨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냥 어차피 재건축 관련돼서 부담금도 다 매기고 세금도 다 하는데 도심의 용적률을 올려줘서 거기서 재건축을 시켜주고 거기서 세금 걷어서 그걸로 재분배 정책을 쓰는 게 낫지 않나. 과연 나중에 우리가 이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다시 출산율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수요로 연결되려면 한 30년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외연 확장의 정책들이라는 게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이게 친환경인가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고이즈미 정부가 추진했던 컴팩트 시티에 대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은 우리도 반면교사를 한번 삼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과도한 그 도심화, 인구 밀도가 더 높아지는 데 따른 또 부작용이나 이런 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게 낫다. 그리고 친환경이다. 그게 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 살수록 사실 뭐 저는 서울에 사는 입장입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이제 경기도 살다가 서울에 왔습니다만 그 제가 만들어내는 탄소 발자국이 훨씬 줄어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거죠. 차를 늘 몰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랬다가 이제 지하철 타고 그냥 9호선 타고 지금 여의도로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제가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일본과 함께 떠오르는 나라, 뭐 당연히 요즘 빠지지 않습니다. 인도 이야기는. 인도가 이제 뭐 애플의 전략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대체 공장 또 소비까지도 가능하겠는가? 중국의 대체 대안이 되겠는가?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안은 아니고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 그 라구람 라자니 쓴 책도 있었습니다만 인도의 경제 성장 전략이 정말 중국식 제조업 육성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면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중국에서 나온 로봇의 보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돈 1,800만 원에 휴머노이드가 나가서 일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격이 우리나라에 오면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저는 그 로봇을 보고 더 놀란 게 뭐냐면 동작 뭐 세밀함 이런 것도 그런데 제목이 대량 생산용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저렴한 인건비 하나만으로 과연 수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중진국으로 가는 테이크오프 정도로 인도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크오프를 하기 위한 이제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방인데요. 자기들끼리 안에서 폐쇄적인 국가를 만들어 봐야 새로운 수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자극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991년 외환위기 이후에 인도 정부가 시장을 개방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개방된 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가 인도의 경제 성장 이야기를 시작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여기다 이제 두 번째가 2016년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는 2015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제 모디노믹스. 거기는 이제 5년마다 선거를 하니까 2014년에 이제 당선해서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모디노믹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디 총리. 예, 모디 총리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 모디노믹스죠. 네. 이 모디노믹스를 보시면 인프라 투자가 즉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또는 그 뒤에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KTX 건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개발도상. 예,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는 순간 세계에서도 가장 비효율적으로 유명한 세계에서 최악의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인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발자국을 제대로 딛고 있는 중이죠. 여기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운대까지 맞은 게 중국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공급 사슬망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디로 제일 많이 가냐 하면 동남아시아겠죠. 네. 그러나 인도로도 간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인도가 그런 어떤 제조업의 융성, 제조업의 육성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계속 10% 중반에 불과합니다. 30년째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제조업 육성은 아직 실패한 것 같고요. 대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은 개혁 개방을 통한 경쟁의 촉진과 인프라 건설 여기에 이제 운대까지 막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하면 저 중국처럼 거대한 경제 대국이 돼서 G2가 된다라는 말은 아직은 저는 자신 없지만 충분히 고속 성장이 한 10여 년은 지속될 만한 펀더멘탈 아닌가. 그래서 인도랑 일본이
제가 봤을 땐 떠오르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초인플레이션. 사실 초인플레이션 우리가 많이 겪었죠. 그런데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초인플레이션에서는 조금씩 이제 내려오곤 있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국가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만성적인 재정 적자.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는 재주는 없으면서 돈은 잘 쓰는 나라들이 이 두 나라죠. 아하. 우리나라는 이제 돈은 안 쓰면서 세금만 더 많이 걷으려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좀 심한데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지는 또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고요. 네. 일단 한국과는 달리 한국은 너무 재정 강박 때문에 경제가 성장이 지체되는 나라라면 2년 연속 우리가 어마어마한 재정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고요. 네. 이제 반대로 이 나라의 정부들은 이제 파퓰리즘 정부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이 파퓰리즘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건전 재정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무조건 쓰는 걸 원하고 그리고 써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포섭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페론주의로 불리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 브라질에서는 지금 이제 노동자당이 볼사 파밀리아라는 정책으로 뿌렸던 그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지층이 되죠. 네. 물론 이제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만 경제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 거죠. 경기 여건 좋고 호황을 누릴 때는 이제 재정 긴축도 좀 하고 건전 재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한번 풀린 자루는 넓어지기만 하지 좁혀질 줄 모르는 이런 나라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족한 돈들을 만들어내는 창구로 누가 동원이 되냐면 중앙은행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전기를 눌러 부족한 재정 지출 자원을 만들어내.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라는 걸 하지만 그 양적 완화 규모가 얼마이고 그리고 정부가 경기가 어떻게 좋아지고 그러면 바로 양적 완화를 중단하거나 심지어 양적 축소, 네. QT라는 걸 하는데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나라는 그런 징후들이 잘 안 보이는 나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 특히 가게 입장에서는 월급을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필수재를 사재기 하는 게 월급 받은 그날 사는 게 제일 싸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계속 낼 테니까. 이런 식의 구조가 형성이 되니까 저축률이 거의 0으로 이제 수렴을 하고 저축률이 0인 나라에서 돈은 정부가 막 풀어대는데 이걸 가지고 외화를 해외에서 가져오려니까 없죠. 그러니까 환율이 그죠?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렇죠. 이 나라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니까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자재가 또 오르고 이렇게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게 이런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뭐 물가 상승률이 100%고 기준금리가 90몇 %고.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새로운 대통령 하비에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는 최근에 좀 긴축을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정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물가 상승률이 4%가 나와서 최근 몇 년 내에 최소치다. 근데 이제 4%가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는 전월 대비. 굉장히 낮은 거죠. 전월 대비 4%의 물가 상승률이 엄청 진정된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주가 상승률 1위가 아르헨티나. 달러 기준으로. 원체 통화가 약세가 되니까 주가가 2배씩 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페소가 사실 시장에서 잘 거래는 안 되는 통화인데 왜냐하면 이게 공식 환율이랑 시장 환율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시장 환율의 가치도 최근에 굉장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재정 긴축 물론 인기가 없는 정책이죠. 왜냐하면 그 돈을 받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돈이 끊기니까 이게 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정치적 불안정의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 강력한 재정 긴축 덕분에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머징 마켓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 주가가 2배 올라도 그 나라 통화가 반토막이 나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투자할 수가 없는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긴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재정을 완화적으로 하고 복지를 늘리고 하면은 결국은 자신들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걸 어느 정도 그래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절망하고 특히 부자들은 이미 해외로 다 탈출해 버렸으니까 나라가 이제 점점 더 저축이 고갈되니까 세금 낼 사람들은 탈출하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나라가 지금 아르헨티나뿐만은 아니지만 수많은 나라에서 이제 부자들이 탈출하는 중입니다만 그 중에 가장 심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 최근에 이제 변화의 징후가 보인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우리나라의 사례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눈치가 느껴지는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몰라요. 저희가 또 하나 키워드를 봐야 될 게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실어주셨습니다만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보이는 특이점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전 세계 곡물 가격이 대폭락 중인데
한국의 추석 물가는 걱정이 태산이죠. 예. 태풍이 올라오면 태풍으로, 가뭄이 들면 가뭄으로, 혹서기가 오면 혹서로, 냉해를 입으면 냉해로 항상 올라요. 항상 올라요. 예. 왜 그럴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농업 인구의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니까 유연성이 떨어지고 특히 기계화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기서 그 투자를 더 해야 돼? 예,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특히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게 돼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긴 분야가 바로 사과 재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과 출하의 80% 이상이 90%에 가깝다고 합니다. 후지라는 단일 품종입니다. 아, 네. 품종. 예, 근데 이게 이제 작년 4월, 올해 아니고요. 작년 4월에 꽃이 활짝 폈는데 냉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꽃이 다 떨어지거나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사과값이 폭등했고요. 네. 올해도 사과가 맛이 없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제가 벌써 선물을 받아봤는데 죄송하지만 맛이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단일 품종 재배만 하는 거죠. 차별화를 통해서 어떤 가격을 제대로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무조건 우리는 브릭스 당도만 측정하는. 단 거, 잘 팔릴 거. 예, 그냥 설탕 덩어리를 먹는. 사과를 그렇게 측정하고 배, 수박 모두 단 것만 찾는 아주 단순한 기준에 따르는 다양한 선호를 개발하고 육성하고 차별화를 유도하는 마케팅은 생각 없는 그냥 킬로그램 단위, 브릭스 당도 단위로 팔아치우는 그런 농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기후변화에 이렇게 취약성을 드러내요.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대규모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력이 있는 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여러 가지 품종들 또는 다변화들을 추진하고 새로운 신품종 또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들을 통한 우리가 늘 킬로그램 단위로 쌀을 사고 박스 단위로 사과를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나노 골드예요. 이거는 홍옥이에요. 이러면서 사과를 다 다르게 만들어서 파는 이거는 또 사과 파이를 만들 때 좋고 이건 즙을 내서 먹을 때 좋고 이거는 다른 걸 해서 먹을 때가 좋아요. 라는 우리의 취향들을 개발하는 게 사실 1인당 국민소득 35,000불의 나라인데 그걸 시행을 하려면 대규모 기업농들이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사람들이 땅을 가지는 걸 농지, 그렇죠. 특히 절대 농지라는 걸 가지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또 더 나가서 나이 드신 분들이 농지연금 이런 거 가입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야 뭐가 규모의 경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합쳐져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도 취약성이지만 농업의 생산성이 계속 떨어집니다. 반면 미국의 농업 생산성 같은 경우 보면 2020년대 들어서 더 개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물에 재배하는 종자의 문제나 퇴비의 문제나 농약의 문제나 기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내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은 폭락하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또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느끼잖아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물가 비싸냐. 해외 다른 나라의 슈퍼마켓 갔다 오신 분들이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노를 느끼는데 이 변화를 주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농축수산물 물가를 경험해야 되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어쩌면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먹거리 물가가 더 오르면서 실질적인 구매력은 줄어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게 됩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경제 토픽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홍춘호 박사님께 직접 요청을 드리죠. 언제부터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을까요? 여러 사건이 있지만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진정한 의미에서 21세기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이민,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라는 그런 교리들은 이제 종말을 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질서, 과거의 패턴, 과거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시대 함축되는 의미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비로소 새로운 21세기가 열렸다. 자, 오늘 홍춘욱의 최소한 경제 토픽 이 책을 통해서 또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 빠지면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빠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본인들이 퍼나 PBR 계산은 잘못했던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하려고 하셔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갑자기 땡기면 세상의 모든 걸 나 혼자 다 가져가요. 중요한 건 100배우를 동안 돈 번 사람이 여의도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주식은 원래 그래. 끝이었어요, 진짜로.